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크림반도의 러시아 철도다리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비싼 미사일이 아닌 저렴한 공격 드론으로 말입니다. 먼저 타격을 가한 후 수리 장비와 함께 지워졌습니다. 2018년에 푸틴은 직접 오렌지색 트럭을 몰고 케르치 다리를 건너며 크림반도는 영원히 러시아에 묶여 있다고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 사슬이 외부에서 하나씩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일 다리가 아닙니다. 6월 중순의 일주일 동안 최소 10번의 공격이 케르치 다리를 제외하고 크림반도를 북쪽 본토와 연결하는 7개의 다리에 가해졌습니다. 5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는 주요 물류 경로에서 러시아 차량 500대 이상을 타격했고 러시아는 11개의 열차 운행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단순히 반도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크림반도와 남부 전선에 있는 25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들이 의존하는 보급선을 조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한마디로 혼란입니다. 6월 26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케르치 다리 출구의 줄은 15km에 이릅니다. 연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도시들은 며칠 동안 어두웠고 정이나 연료 없이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반도 전역의 주유소는 연료가 바닥났고 연료가 있는 주유소는 개인 운전자에게 연료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고에 따르면 최근에 도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련 시절부터 그곳에 정착한 군사 및 해군 가족들까지도 반도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섬에 있는 러시아인들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도망침으로써 사실상 이미 항복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철도를 끊으면서 크림반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사람들이 빠져나가려는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둠, 연료 대기줄, 탈출 계획, 무너지는 다리들. 민간인 측면은 별도의 비디오에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도의 철도를 끊는 것은 평범한 사보타주 행위가 아닙니다. 현대 군대의 무게, 탱크, 총, 수많은 탄약과 연료는 트럭이 아니라 기차로 이동합니다. 크림반도의 생명선은 처음부터 철도였으며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동맥을 하나씩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비디오의 초점입니다. 그 포위 공격의 군사적 골격, 어느 다리가 언제 무너졌는지, 얼마나 많은 군인이 갇혔는지, 그리고 왜 러시아가 이에 대응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작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선 및 물류 분석은 최근 알고리즘에 의해 제한되고 있어 이 비디오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단 한마디라도 남기는 것이 우리가 이를 극복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2026년 5월 초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점령된 헤르손으로 열리는 육로 회랑을 따라 북쪽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월 초에 초나르와 헤니체스크 교차로는 연속적인 공격으로 마비되었습니다.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러시아군은 주요 보급로를 잃고 아르미안스크 페레콥 병목 지점으로 교통을 전환해야 했으며 초나르 옆에 2023년에 처음 설치되고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임시 부교를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병목 지점에 중장비 차량을 밀어넣는 것 자체가 함정입니다. 그 후 곧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 부교를 건너던 보급 트럭을 타격했습니다. 6월 13일 그 타격은 반도의 북부 물류 중심지인 잔코이에 가해졌고 우크라이나는 그곳의 검문소, 철도다리, 부교를 하룻밤 사이에 공격했습니다. 그 후 캠페인에 가장 눈에 띄는 연결이 나타났습니다. 6월 18일 밤 로즈돌레 근처의 부크리무나 철도교, 즉 크라스노다르를 반도 중심과 서부, 즉 심페로폴과 세바스토폴에 연결하는 유일한 선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6월 22일에 다시 타격을 받아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열차 운행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6월 23일 밤에 중장비를 가져왔을 때 드론이 다시 와서 그 장비와 남아있던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것은 다리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수리하려는 희망도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목표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범한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도 노선의 중추였으며 크림반도로 공급되는 주요 동맥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6월 27일에서 28일 밤 크림반도 이치키 근처의 또 다른 철도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같은 밤 볼고그라드의 두 러시아 정유소와 타이탄 바리카디 미사일 공장도 목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지상에서 버틸 수 없게 되자 지하로 도망쳤지만 우크라이나는 그곳까지 도달했습니다. 냉전 시기에 핵폭발을 견디기 위해 크림반도의 절벽에 묻힌 지하 지휘소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손댈 수 없는 두뇌로 여겨졌습니다. 오브젝트 100 극초음속 미사일 단지는 케이프 아야와 발라클라바 사이의 절벽에 잠겼고, 발라클라바 잠수함 기지는 50년 동안 지도에서 사라졌다가 아테쉬에 따르면 다시 활성화된 군사 기지로 변했다. 그러나 2026년 5월에 점령된 헤르손의 FSB 본부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약 100명의 러시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레슈키 근처의 지하 지휘소가 콘크리트 관통 JDAM-ER 폭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단지 다리와 철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 명령과 함대 조정을 운영하던 지하 본부도 이제 표적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영상을 좋아요하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 분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이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푸틴이 어디에서 방공망을 철수하고 어디로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입수한 러시아 내부 문서에 따르면 푸틴은 대규모 공중 방어 이동을 명령했습니다. 시스템은 지역의 러시아 도시와 전선의 점령 지역에서 철수되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스크바와 케르치다리 두 지점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되었습니다. 한 지도자가 자신의 수도와 가장 좋아하는 다리만 보호하기 위해 전체 반도와 전선을 비워두고 떠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철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방공망이 철수하면서 반도의 하늘은 우크라이나에 열리고 다리와 변압기를 공격하는 것이 매주 조금씩 더 저렴하고 정밀해집니다. 러시아가 한 곳에서 공중 방어를 빼서 구멍을 막을 때마다 다른 곳에 새로운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상 보급은 어떨까요?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통적인 의미의 해군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지배적이었던 흑해 함대를 세바스토폴의 주요 기지를 포기하고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렴하고 막을 수 없는 해상 드론이 전체 해군을 자신의 항구에 머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박은 이제 함대의 두뇌에 도달하여 군사적 공황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친우크라이나 아테쉬 저항 그룹에 따르면 6월 14일 러시아 흑해 함대는 사령부 구조를 세바스토폴에서 노보로시스크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가쇠는 5월 27일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타격을 받은 함대의 항공본부였습니다. 아테쉬에 따르면 일부 장교들은 공식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가족들을 노보로시스크로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는 상륙작전을 통해 크림반도를 탈환하지 않나요? 해상으로 병력을 상륙시켜 반도를 점령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고립시켜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안전한 기지 역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방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의 물류봉쇄의 논리입니다. 그 뒤에는 두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전 정보국장인 키릴로 부다노프 장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오늘날 젤렌스키의 참모총장, 그리고 드론과 기술 배경을 가진 이례적으로 젊은 혁신가인 페도로프입니다. 한쪽에는 특수작전의 깊은 전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술과 함께 성장한 장관이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철도, 다리, 페리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해체한 계획은 그들의 것입니다. 반도에 이르는 선이 막히면서 러시아의 좌한 헤르손과 자포리자에 있는 군대에 대한 보급 능력도 약화됩니다. 철도를 차단하는 것은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급하는 남부 전선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수록 돈바스에서 싸울 수 있는 자원이 더 고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러시아가 내일 크림반도를 잃는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지금 당장 이를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감합니다. 다리는 여전히 서 있고 러시아는 여전히 버티고 있으며 대부분의 데이터는 우크라이나나 오픈소스 정보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의 속도가 계속된다면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통제권을 잃을 것인가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로 질문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수비대를 유지하는 것은 영웅심이 아니라 보급입니다. 그리고 보급이 들어오는 모든 문이 동시에 닫히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크림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지역이 같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가장 눈에 띄는 증거이며 아마도 더 광범위한 캠페인의 첫 리허설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일 다리의 붕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도가 세 개와 연결된 모든 철로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은 오래된 해군이나 대규모 지상군이 아니라 수백 달러짜리 드론으로 수백만 달러짜리 목표물을 타격하고 전선 뒤 깊숙이 도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입니다. 크림반도는 그 새로운 전쟁의 가장 눈에 띄는 실험실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관심 있을 만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같은 포위전의 민간인 측면, 탈출, 공포, 대피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디오는 설명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